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연예인분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이 나왔었는데,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3명이 합쳐서 학원을 34개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6살, 7살, 9살 밖에 안 된 그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이 학원을 34개나 소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물론 능력이 돼서 내 아이를 더 잘하는 걸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보내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아이들이 과연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선생님이 올 시간 되니까 아이가 막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숨는다던가, 놀고 싶은데 못해서 막 짜증나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사교육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밖에만 나가도 유치원이나 이런데, 학교 이런 데서 친한 친구의 부모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얘기들을 밖에서 듣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했었는데 이 학원에 보내니까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학교, 특히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서 뭐 어른들보다도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만날 약속을 잡을 때, 내 스케줄이 비는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이를 막 여기저기 보내고 하는 이런 사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학원들이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뭐뭐 대학 몇 명 합격. 그래서 저 학원에 보내면 혹시 우리 아이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인류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혹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학원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을 유치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눈에 띄게 잘하는 아이들만 딱 모아서 더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률, 합격률을 자랑을 하면서 이제 부모들에게 우리 학원에 가면, 우리 학원에 아이를 맡기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잘하는 점도,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다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그런 어떤 적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그 학원에 보내면서 아이들이 그런 학습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게끔 억지로 막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려서부터 이런 주입식 교육에 물이 들은 아이들, 물론 열심히, 그 와중에 열심히 이제 하는 아이들 중에는 좋은 대학에 실제로 합격을 해서 뭐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유년기 동안에 쌓인 경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원래 남으로부터 우리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다 대부분 성공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막 이 학원 보냈더니 수학 성적이 더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붓글씨를 가르쳤는데 뭐 이 애가 성격이 되게 막 집중도 못하고 그랬는데 되게 막 차분해졌다 하면 또 붓글씨를 한번 보내볼까 하고, 또 피아노가 또 어디서 잘하고 콩쿠르에서도 우승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피아노를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막 여기저기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가 이렇게 시켜서 잘 맞고 적성에 맞고 잘 재미있게 배운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또 아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또 지쳐지면 우리 애는 좀 모자란 애가 아닐까,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은 이제 10년 정도 된 옛날 책인데요. 좀 흥미롭게 사교육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좀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스케줄이 이렇게 굉장히 빡빡하게 차이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시간표를 치밀하게 짠다고 해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잔소리를 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등록시켜 놨는데 아이가 막 늦장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뭐 피아노 갈 시간이 됐는데 까먹고 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직접 나서서 아이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숙제는 했니? 학원 갈 준비는 됐어? 피아노 연습은 한 거야? 막 이런 잔소리를 하루 종일 하고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부모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갈 시간도 됐고 숙제도 왜 해야 되는데 애가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이제 그런 걱정에 계속 잔소리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표대로 하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가 먼저 나서서 숙제는 거기까지 하면 됐어 하고 이제 강제로 그거를 제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중간한 태도를 강요하는 꼴이 돼서 네, 아이는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시작하지 못하면 중간에 못하면 그만둬도 된다. 엄마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는 왜 못할까 이러면서 아이 탓을 계속하고 이제 사람의 개성이 천차만별이라서 이 사람에게 좋은 게 저 사람에게는 정말 싫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잘하는 거지만 저 사람한테는 못하는 건데 이걸 억지로 강요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여기 딱 정답은 간단하게 아주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못하는 거는 적성에 안 맞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답이.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을 시켜라는 건데요. 우리도 이제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요리는 잘하는데 청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식구들 중에 한 명이 너 요리는 잘하니까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청소는 좀 해. 이렇게 시킨다면 난 청소를 못하는데 청소를 하라고 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는 좀 흥미가 있는데 수학을 못해요. 근데 너 영어 잘하니까 하지 마. 영어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수학을 못하니까 이건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확 수학 학원을 계속 돌리고 나는 막 하기 싫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킨다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 저자분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제 책에 담아낸 건데,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공부법은 딱 한 가지.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부터 철저히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집중을 해서 가르치고, 오히려 이제 못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령 수학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구구단표를 보고 이제 9단의 답을 보면 9일은 9, 9일은 18. 이제 답을 이렇게 더하면 9가 되잖아요. 9, 18, 27, 36, 1, 8 더하면 9가 되고 2, 7 더하면 9가 되고 3, 6 더하면 9가 되고 그 답을 더하면 9가 되잖아요. 이런 재밌는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네? 이러면서 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자기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커지면서 그럼 나도 다른 과목도 한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해서 내가 못하고 자신 없는 과목까지도 도전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아이는 드물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좀 못하는 거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오히려 이렇게 못하는 과목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커져서 점점 성적도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법은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파고들게 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학습 능력으로 이제 다른 과목까지도 관심을 가게끔 하는 공부법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논술 실력을 좀 키워주는 게 좋다는 건데요. 이제 문과나 이과에 상관없이 이제 요즘 시험에서 보면은 서술형 문제의 비중도 높아지고, 또 모든 이제 시험 문제가 국어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뭐 어려운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어떤 시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논술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특히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글로써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이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 있죠. 저녁 시간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TV를 끄고 아니면 책 보기를 그만두고 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마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눈을 보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가 논술 실력이 크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해도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집에서 보면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말이 없는 남자아이가 더더욱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실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흔히 잘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건데, 밥 먹으면서 이제 오늘 어디서 놀았니? 뭐, 누구랑 뭐 하고 놀았니? 이제 표현력이 이제 미숙한 아이일수록 공원에서 놀았어요. 누구랑 놀았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부모가 그걸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서 놀았니? 이런 구체적인 답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랑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뭐, 산책하던 개가 짖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맞장구를 또 잘 쳐주면, 엄마도 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 아이는 자기가 대답한 것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면서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맨날 우리는 그런데 요즘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숙제는 다 했니? 뭐, 네, 어두워졌으니까 빨리 자야지. 뭐 씻고 자야지. 이렇게 명령형으로만 계속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또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할 일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국어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사소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의 경우, 이런 아이의 경우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오늘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자체가 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부모의 그런 학벌 콤플렉스가 겹쳐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좀 인류대를 나와서 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도 좀 이런 코스를 밟아서 좀 안정적으로 살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니면 좀 내가 학벌이 떨어져요. 그러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그런 사교육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꼭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굉장히 성공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의 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부모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아이가 남은 인생을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남들이 막 다 한다고 휩쓸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아이가 잘하는 그런 분야가 뭔지, 아이가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아이가 하고 싶다면 그쪽 방향으로 밀어줌으로써 이제 그 자신감이 다른 공부까지도 확 연결돼서 또 학습 능력을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뭐 사교육을 완전히 100%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아이와 좀 눈을 바라보면서 더 진솔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오늘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남들이 막 다 한다고 해서 그런 학원에 많이 다니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당장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시키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아이는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걱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물론 이제 끝까지 잘하는 아이도 그 중에는 소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커서 이제 사춘기를 넘어섰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공부 면에 있어서 낙오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놓인 그런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아이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아이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네, 그걸 알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